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과학고등학교 입학 담당관 연수 미래교육의 변화에 따른 요구 역량에 관해서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손정호 교수입니다. 총 3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외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보고서는요. 2017년에 나왔던 이 호라이즌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코딩 교육과 스팀 교육이 스타트가 되거나 또 유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유행할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시작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팀 교육은 이미 이제 좀 지나간 편이 있고요. 물론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코딩 교육은 이제 스타트되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과학고에서는 이미 일부 진행이 되었으나 현재 일반 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단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24년,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기 전에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몰랐으나 이미 예측을 학습 과정 측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 학습 공간이 재설계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학습 공간을 재설계하는 이유는 기존의 강의 중심의 어떤 교실 활동에서 학생들 간의 조사, 발표, 토론, 공작 등 다양한 이런 모둠 학습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 측정은 어 기존의 어떤 강의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학생 개인의 어떤 성취도, 이런 부분들을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측정할 수가 없었잖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모둠 학습을 하거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학습 결과물을 과정들을 누적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오히려 더 최근에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5년 이후에는 음 이 대학과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혁신 문화의 발전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다음 기간, 예를 들면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 대학은 기업체, 이렇게 그 후속 기관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학 연계 교과목이라고 해서 대학에서의 어떤 교양 과목을 고등학생이 이수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미 과학고에서는 AP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스트 대학들과의 어떤 그런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뭐 일반 학교까지 보편화될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학습법이 기존의 강의 중심이 아닌 또 조사 발표 수준이 아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고에서는 뭐 과제 연구라든가 뭐 R&D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편화될 것이라고 보여졌고요. 이거를 이제 Deep Learning Approach라고 해서 심층 학습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 공간 재설계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공간 재설계라는 개념은 정통적인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이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발표 연습하고 같이 학습하고 그다음에 서로 설명해 주고, 이와 같은 모둠 학습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교실 공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가 않죠. 또 모두 다 동시에 발표 연습하고 동시에 뭐 서로 학습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갖춰진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실 공간을 이렇게 건역을 나눠 가지고 쪼개는 거죠. 여기서는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 여기서는 뭔가 개발하는 공간, 여기서는 뭔가 발표하는 공간, 그다음에 여기서는 뭔가 조사하는 공간. 물론 조사하는 공간에는 그에 따른 어떤 기자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교실 공간을 좀 따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등장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창의융합형 과학실, 현재 진영령 과학실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습 공간이 좀 더 앞당겨져 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데 현재 이 지능형 과학실의 버전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그레이드 모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랩, 줄여서 디지털 트랜스랩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것은 현재 AI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역시 이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과학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선두 그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이해해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적인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이 우리 인간은 잘 모른다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날로그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보들을, 뭐 데이터들을 디지털 데이터를 하고, 그 수많은 데이터들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자동화시키고, 그 자동화된 결과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말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TV 등에 나타나는 스마트화 기술까지 가는 것을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제하고 분석하는 데는 코딩이 필요할 거고요. 그 코딩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가치 있는 정보를 꺼내는 것이 정보화 단계일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누적되어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자동으로 답변이 나오는, 이런 것이 이제 지능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가상으로, 가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와 같은 기술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저희 경상국립대학교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영역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하기 때문에 뭐 IoT 장비라든가, 교육 공간이니까요. 코딩 교육 장비라든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요. 정보화 구역에서는 앞에서 데이터 구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서로 논쟁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뭐 전자칠판이라든가 토의 토론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능화 구역은 이걸 어떻게 자동화시킬 거냐인데, 이 현재 이런 정보들을 뭐 전문가들이 아니라 학생들 수준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영상 자료를 제작하거나 AR, VR 설계도 작성 등의 같은 이런 장비들,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마트화 구역에서는 이게 이제 뭐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스마트 키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VR 공간으로 가야 되니까 VR을 통한 체험, 그다음에 3D 프린터를 해서 실물화시키면 좋은데 또 환경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VR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제가 이제 학교 예산을 들여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예산은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전체 모습 역시 공간 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역을 좀 나눠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모여서 앞사람이 이제 칠판에 써가면서 논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영상 편집기를 넣어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AR, VR 코딩도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뭐 이걸 좀 영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로마키를 넣어서 사실 VR 부분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학습 공간 재설계에서 뭐 과거부터 원래 개념이 뭐였고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시되는 것이 이 심층학습법이라는 것입니다. 심층학습법은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심층학습법은 기존의 지식을 담는 것보다는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이해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내용이 실제 세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지식과 기능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로 이렇게 모둠끼리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전 학습이라든가 탐구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학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비중이 더욱더 커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딥러닝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2017년 보고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보고서가 나와서 뭐 국가에서도 일반고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초중고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학교 현장에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고 해결 가능한 저해 요인은 그걸 언제든지 우리가 고치면 되거든요. 실제 세상을
학습 주제로 다룬다.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교과서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 왔고.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킨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결이 되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해결이 다소 어려운 요인은 뭐냐? 아무래도 기존의 선생님들이 해 왔던 역할 변화가 생기겠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이었다면은 이제 학생들이 하는 학습 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이거나 도움을 주는 약간의 이 스캐폴딩이라 해야 되나요? 주변부의 어떤 역할들을 메꿔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 변화를 약간 거부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을 다루면서 대용량의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런 걸 통해서 패턴을 찾거나 경향성을 찾거나 해야 되니까 사실은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수업들은 정확한 답을 향해서 나가는 거였다면은 이런 컴퓨팅 사고를 통한 교수법은 답을 찾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데이터의 추적 변화, 패턴과 경향성을 찾는 형태가 되는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특히 이제 이 고정적인 어떤 개념을 많이 다뤘던 물리나 화학 분야에서는 이런 걸 다루기 어렵죠. 뭐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는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경향이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본인이 마음 먹고 노력하겠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 평가입니다. 성취도 차이. 성적 매겨야 되잖아요. 사실 이와 같은 교육의 변화에서 평가의 근간은요.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개인이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신 성적이라는 제도가 여전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과학고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평가를 역시 차이를 둬야 되니까 지필고사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기존의 정답을 향하는 교육이 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누가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리더십입니다. 즉 관리자가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작년에도 했었고 작년에 했나요?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과학고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딱 느낌이 뭐였냐면 반반으로 가르셨어요. 학교 일부 학교 그러니까 뭐 전체 전국의 20개 과학고 중에서 한 10개 내외의 학교들은 이거 정말 바꿔야 되는구나. 바꾸겠다." 이런 분이 계셨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절대 못 바꾼다. 당신이 잘못 얘기한다." 이렇게 반발하신 교장 선생님들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사석에서 이게 과학고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던 교사 경험이 많은 교장선생님들은 그거를 버리려고 하기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사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갔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기존 거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이고, 그래서 이런 리더십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학교장 또는 교감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사실은 진행시키기 어렵죠.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면 충분히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럴 경우는 필요할 경우는 학교 내 교사 모임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조금씩 시도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심층학습법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대학생들 대상으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한 건데 과학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아두이노 코딩은 과학고에서도 많이 하고 과학 중증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물리 분야에서 많이 하죠. 근데 이 아두이노 코딩을 배울 때는 뭔가 코딩하는 정도, 또 센서 다루고 또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지금 신층학습법은 실제 세계화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즉 실생활 문제를 갖고 해결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항을 먼저 발굴 해내고 그 문제 사항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아두이노 장비를 구성하고 코딩해서 할 거냐인데, 이 첫 번째는 버스들이 난폭 운전하는 경우에 그 난폭 운전한다는 거를 기사에게 알려주는 센서의 조합을 만들고 앱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평소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위험과 불편함,
어 그다음에 2019 년에 버스 사고로 국민청원이 진행되었고 여고생 사건이 있었고 그런 걸 뉴스를 통해서 보고서 '아 이건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인식시키면 되니까 이런 장비를 어디 운전석 옆에 부착해 놓고 달리다 보면 이제 이런 신호가 와서 '아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 단순하게 아두이노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길고양이들이 밤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 음식점 같은 데서 바깥에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뜯어 가지고 먹어치우고 하니까 굉장히 아침이 되면 지저분하고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가까이 오면 이 쓰레기통이 콩 열리거나 하면서 놀래키고 또는 초음파 센서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못 듣지만 고양이가 싫어하는 음을 내보낸다든가 그다음에 이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못 오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쓰레기통 근처에 길고양이들이 못 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도 단순하게 아두이노 코딩, 아두이노 몇 개의 센서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이 과정이 보통 한 3 개월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학습법의 사례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앱 개발도 일종의 신청 학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 앱 개발은 뭐 안드로이드에서 앱 인벤트라는 것도 있고 애플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요건 이제 기숙사 쪽에서 많이 쓰는 거죠. 룸메이트 매칭 프로젝트인데 보통 룸메이트 매칭을 뭐 대학에서는 미리 선정해서 올 수 있는데 이걸 친구 폭이 좁다 그리고 또 다른 학과, 다른 전공 학생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앱을 통해서 "나는 이런 취향이 있으니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앱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대면이 되면서 물론 과학고 기숙사에서는 이런 거 불가능했지만 배달할 때 요즘 혼자 배달하면 배달이 안 되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배달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닭을 시킬 텐데 같이 시킬 사람.' 이래 가지고 사람 모을 수 있는 이런 앱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애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된 거죠. 즉 문제 사항을 잡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학습을 하고 그에 관해서 사례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19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 이제 17 년이 나오고 19 년이 나왔어요. 이것도 코로나 직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냐면 역시 학습 공간 재설계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디지털이 발달하다 보니까 온 오프라인 수업이 연계가 될 거야. 그래서 에듀테크 도구가 생길 거고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야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알아요. 비대면이 되면서 이걸 활성화시켰으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나온 보고서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22 년에서 25 년이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학습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아까 학습 과정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대학의 어떤 시스템은요. 저희 대학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남은 모든 데이터가 다 남아 있어요. 몇 분 몇 시에 들어왔고 특히 온라인 평가를 하면 이 문제를 몇 분 만에 풀었다. 몇 초 만에 풀었다. 뭘 먼저 풀었다. 이걸 통해서 얘가 알고 풀었다. 모르고 풀었다까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학습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거를 이제 유출해서 뭐 자동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와 같은 AI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역시 대학과 파트너십은 중요할 걸로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19 년이 나왔으니까 그 25년 더 이후의 이유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모든 학교의 시스템이 학생 중심으로 바뀔 거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하나밖에 없던 교육 과정이 모두라 쪼개지고 이 쪼개진 부분들을 마이크로 디글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인제 나노 디글에서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데 대략 뭐 어 대학 같으면 뭐 어 26 단위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이크로 디글리는 한 12 단위 정도, 나노 디글리는 9 단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그거를 선택하게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학은 이미 이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학교나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과학 중점학교의 후속 모델로 이게 제한이 됐어요. 좀 이따가 제가 그 예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학습 설계는 아무래도 LMS로 가능하죠. 그래서 LMS를 보면 이게 저희 대학이 쓰고 있는 LMS인데 울산 경남 대학 근역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학습 활동의 과제, 퀴즈, 토론, 어, 텍스트, 하상 강의까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강의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는 뭐 내용 보시면 처음에는 이 PDF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하상 강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목차를 보시면 뭐 이게 출교 학습 현황, 학습 현황, 학습 설계 진단 이와 같은 이 기존의 학습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적으로는 이게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는 이렇게 바뀔 걸로 예상해요. 뭐 인터넷에 있는 공개 강좌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이 만든 동영상도 있고 본인이 만든 것도 있고 과제 뭐 문서 뭐 이게 보면 문항 평가, 문항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이 쌓여진 거를 선생님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넣어놓기만 하면 학생은 들어와서 자동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저희 대학에도 아까 그런 넣을 수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파일들을 미리 있으면 여기 유튜브 링크까지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미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잘라 넣기 해가지고 몇 분에서 몇 분 사이 보겠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미리 이것들을 학습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서는 좀 더 활동을 하는 그런 플립드 러닝도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고요. 실제 이건 지금 제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지도 넣고 영상도 넣고 여기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강제로 교수들도 배웠고 선생님들도 배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면 시대가 되면 사라질 거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학습의 효과를 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연계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수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듈형 교육 과정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과학 중점학교 후속 모델로 제시된 건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과학고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진로 분야를 뭐 고화학 계열의 화학공학을 하겠다. 뭐 여기 보면 의학학 계열을 가겠다. 이제 과학 중점학교니까 농생명 계열로 가겠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에서 뭘 듣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에서 뭘 듣고 융합 과목에서 뭘 듣고 그다음에 과학고 대상으로 열렸던 특목고 과목에서 뭘 듣고 대학 연계 수업은 뭘 듣고 이렇게 쫙 트랙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진로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배운 건 사실 일반 선택은 다 배우고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해 주고 이렇게 몇 개를 선택해서 하면 졸업이 가능하도록. 물론 여기에는 이제 수업 부담이 크죠. 모든 강좌를 다 이뤄야 되냐는 부담이 있지만 이거를 온 오프라인 연결을 해서 동영상을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수업 부담이 확 줄고 학생들은 그거를 이수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 더 풍부하고 학생 맞춤형, 학생 선택형 이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학도 시작이 되었고 이제 고등학교도 시작할 거고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게 해결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학고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그럼 어찌 됐느냐? 자, 이거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하게 19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약간 변동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보다는 변화를 좀 줬어요. 일단 학생 인구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 건 아니고 전 세계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줄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재정적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다문화가 되겠죠. 뭐 우리나라도 대학은 역시 현재 그런 변화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외국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수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뭐 어떻게 바꾸자기보다는 이런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역량 기반 교육, 온라인 교육, 자격 증명,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원격 교육이 이제 코로나 되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혼합, 대면, 비대면 막 섞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보였던 19년도 그런 동향을 준비를 이제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과학고 애들이 어쨌든 대학을 가고 이후에 과학기술 인재가 될 텐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2013년에 나온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시사점이 되게 많아요. 먼저 이
이 연두색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환경 요인이에요. 하석 자원,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가 SDGs 때문에 강조하고 있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기죠. 글로벌 되죠. 지식 기반 경제가 되죠. 환경 오염 기후 변화가 있죠. 이런 환경 요인들이 생길 거고요. 이 요인에 따라서 과학 기술들이 굉장히 조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죠. 정통적인 것보다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건 이제 저희들은 신산업이라는데 뭐 기존 기술 한계가 부딪히고 신산업이 창출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술 대응으로서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학 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도 가져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도 가져야 되고 심지어 인문학적이고 창의적, 물론 이건 기존에 좀 가졌던 거지만 이 많은 것들을 과학기술 인재가 다 가져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현재 과학고에서 기존에 했던 이와 같은 어떤 정통적인 어떤 어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을 대학 가서 또는 기업체 가서 기를 수 있겠다지만 그 근간이 되는 것을 과학고부터 해 줘야 되니까 이런 변화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업군도 변화가 생길 걸로 보여지죠. 여기 이제 2019 년에 청소년 대상으로 대학 진로를 할 때 앞으로는 직업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정말 지금 보면 생소한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뜨고 있는 직업들이 있고요. 뭐 로봇 개발자라든가 가상현실 전문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활발해질까 싶기도 한데 이런 직업 변화를 가지게 된 이유 자체가 기술 자체가 범용화되어서 IC 기술이 발달하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숙련이라는 부분이 좀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의 어떤 이런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과학자도 기술자가 돼야 되고 공학자도 기술자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섞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과학고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전문화 세분화라는 부분이 옛날처럼 물화생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융합된 분야의 또 다른 세분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져서 정말 많은 직업들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느냐 역량이 일단 정통적으로 인성 부분, 뭐 좁은 의미의 역량이라는 스킬 부분, 그다음에 지식이죠. 지식도 기초과학 지식이 있었는데 본인의 주 전공, 복수 전공, 경영학, 인문사야 훨씬 더 많은 걸 공부하게 돼야 되고요. 스킬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창의성, ICT, 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 생기고요. 인성은 리더십, 협동심, 성실성, 도덕성 당연한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역량이 요구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현재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뭐가 더 중요해질 것이냐 이걸 보면 인성 중에서는 아무래도 협동성하고 도덕성이 더 중요도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스킬 부분에서는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더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ICT 활용이 더 높아지느냐? 아니요. ICT 활용은 어떻게 보면 보편화가 되고 더 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야 초창기니까 많은 코딩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의사소통하거나 창의적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역시 주 전공 지식 보유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전공 분야.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기초과학보다도 어떤 마이크로 디그리 같이 어떤 특정 분야의 주 전공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ICT 융합이나 첨단 시소재,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고급 소비재,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지식이 좀 더 중요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스킬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ICT 분야는 스킬이 중요하겠죠. 의사소통하고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고 또 에너지 신산업도 그렇고. 근데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이런 인간에 관계된 헬스케어 부분은 주 전공 지식이 엄청 쌓여야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더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어떻게 값을 구했냐면 현재 그런 직업군에 종사하는 뭐 임원진들 그 뭐 이사급 이상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려 갖고 당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는 앞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기업체들이 발달할 때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되니까 우리가 학생들 교육할 때도 너희가 어떤 분야의 진로를 선택할 거니까 너는 이런 것 좀 더 길러야 돼. 이런 역량을 길러야 돼. 이렇게 진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 인재를 보면 어떤 학생들은
지식 창출을 더 강하게 하고 어떤 학생들은 습득을 강요하니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우선순위를 보면 현재로서는 단일 지식을 보유해서 같이 창출한 예를 들면 유형 2나 유형 1 이쪽의 선호도가 높았다면 앞으로는 융합적인 것, 다양한 지식을 소통한 3-4 부분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에 따라서 요 우선순위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눈여겨 보시면 3-4 유형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결국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되 자신의 주 전공 분야를 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2차 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부터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다룬 것처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인 프로젝트 학습, 기초 지식 강화, 전공 이론 강화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분야들이 지금 여기 제가 체크는 안 했지만 이 퍼센트를 보면 1순위 퍼센트만 보면 요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문제를 다루는 학습 경험 이게 1순위고 그다음은 이제 뭐 분야마다 조금 다르지만 프로젝트 학습, 기초 지식을 강화하고 전공 이론을 강화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70대 20대 10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이미 실제 현장에서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자, 뭐 30분 정도 강의하는 거였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되었네요. 예, 1차 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